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눈발이 날린 곳이 많은데요. 오늘 다시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겨울엔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리는 것 같죠. 눈이 내리면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기사분들 걱정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날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지혜인 듯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 열흘 정도 전쯤 됐죠. 전라남도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가 검출된 데 이어서 최근 또다시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쯤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1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AI 발생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전남에서 발생한 만큼 관련 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올겨울에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예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올겨울, 그러니까 2017년 11월 이후 들어서 네. 이게 한 몇 번이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거죠?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17일 날 전북 고창 유경 오리에서 H5N6 고병원성이 확진된 이후에요. 네. 또 금년도 1월 3일 날 경기도 포천의 산란계에서 H5N6 확진됐고, 확진된 거는 10건이고요, 농장에. 그런 지금, 어제 전남 나주에서 또 H5 항원이 검출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H5N1이라고 그러셨죠? N6요. N6요. 예. H5N6.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AI 바이러스가 좀 성격이 달라요? 과거하고요? 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철새가 제주 하도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 분석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결국 발생은 국제수역 사무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농장에 발생한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상황을 보면은 2016년도, 17년도 우리가 3천만 마리 H5N6가 이상을 살처분하게 만든 바이러스인데요. 네. 그 바이러스가 2016년도에도 2016년 11월 16일 날 충남의 유경 오리에서 발생하고 산란계에서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컸는데요. 네. 올해도 보면은 결국은 전북 고창의 유경 오리에서 처음 일단은 검출이 바이러스가 됐고요. 예. 주로 지금 이제 유경 오리 위주로 나오는데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작년에는 워낙 피해가 커서 재입식이 지금 최근에 와서 다 재입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입식이라는 게 이제 다시 오리나 닭을 다시 이제 사육하기 위해서 농민들께서 그렇죠. 농장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착시 현상일 수 있다. 개체수가 아직까지 작년에 비해서 산란계나 이렇게 다른 닭들이 국내 사육의 숫자가 적으니까요. 예. 일단은 좀 더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단순히 그런 어떤 현상 판단을 하면은 큰 오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차이가 없다. 단지 어떤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특히 산란계예요. 그래서 지금 발생 빈도가 일단은 좀 적게 나오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교수님, 네. H5N6라는 거 이것도 철새가 원인입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겪는, 다시 말하면 2003년부터 거의 15년 동안 AI가 발생을 하는데, 예. 사실 이게
철새냐 아니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특히 문제는 지금의 이 현상을 딱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H5N6형이 전남 지역에 거의 10건의 확진 중에 뭐 7건 또 뭐 지금 어제 또 한 건이 왔잖아요. 결국은 이 철새가 만약에 뭐 원인 같으면 국지적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같은 지역에 발생을 계속 검출된다는 것은 이 철새가 옮기는 게 아닌 농장 간에 다시 말하면 이 겨울철에는 이 공기로서 농장 간의 조리에는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요. 예, 농민들이 아무리 방역을 한다라도 한게 있고 저는 일단은 농장 간의 전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철새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는 퇴치가 안 된다는 게 큰 문제겠지요. 근데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농장 간에 옮긴다 하더라도 예. 처음에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철새인가요, 그러면? 아니면은 그것도 AI가 우리가 일단은 저는 잔존 바이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바이러스요? 예. 지난해 우리가 3천만 마리 이상을 H5N6가 살처분하게 만든 바이러스잖아요. 예. 그 바이러스 저는 여름철에 어떤 계절적 상황에서 감지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재발한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다시 튀어나온 거다. 예.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나라가 제가 올 여름에도 제가 방역 당국에 지금 요구사항 비슷하게 했었는데 제대로 바이러스 검사 해보자 할게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는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직까지도 15년이나 이 엄청난 1억 마리 이상의 살처분 만들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우리가 바이러스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결국은 정책 방역 책임자들의 어떤 의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학 이 전문가들도 교수님들도 하면은 같이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다 이게 의향을 표시하거든요. 예. 그러면 민간 이게 협력으로 지금 철새가 민간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농장은 전혀 거부를 하는 거지. 저는 그거는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 가축 방역 심의위원회 했을 때도 계속 제대로 된 검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지만 항상 거부를 하거든요. 왜 거부할까요? 책임 회피. 예, 책임 회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가 바뀌고 국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전염병, 이 가축 전염병 책임을 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어떤 검사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그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농장 검사에서 농장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아닌데 국가를 위해서는. 더군다나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이 올림픽이라는 게 조류 AI 확산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특히 이 AI는 인수공도 전염병, 특히 올림픽은 또 동계올림픽 선진국 올림픽이잖아요. 또 의식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에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AI가 만약에 이게 더 확산되면 저는 사실 올림픽 때 불행하게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때가 더 피크를 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저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림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미리 좀 막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이 접어들고 특히 여름철이나 평소에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방역 검사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농민들이나 할 수 있는 건 지금 알다시피 언론에 보시면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일시 이동 정지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게 아무런 효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반대를 하거든요. 의미 없는 쇼를 하지 말고 제대로 농장 검사를 해라. 그렇지만 계속 그런 어떤 전시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사실 이 올림픽 때 만약에 확산되면은 막을 수가 없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최저임금 문제로 이 식탁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식당에서 많이 쓰는 계란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것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게 AI가 퍼지게 되면? 예, 그렇지. 그게 이제 제가 대다수 산란계는 작년에 많이 설정하고 재입식해서 2월에서 3월 되면 이제 계란을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또 올림픽하고 또 이렇게 시기가 중첩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사람이나 동물 또 조류도 마찬가지로 알을 놓고 이런 게 임신한다는 개념에서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퇴치가 안 되면 그만큼 이렇게 잘 감염되고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상황을 딱 보면은 이렇게 전남 지역이나 오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농장 간의 전파가 상황이 나오는 거고 퇴치가 안 되고 아무리 소독하고 이동 중재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철에 이렇게 생존율이 한 달 이상 되기 때문에요.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다면 한순간에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란계 이런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간이검사 이걸 잡을 수 없거든요. 정밀검사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서는 진짜 이게 산란계도 있는 특히 취약한 지역 축정해서 정밀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계속 지금 퇴치가 안 되고 3kg 지금 다 살처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안 되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분야 연구한 학자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어떻게 이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죠?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좀 반영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네요. 하루빨리. 저는 이게 그냥 방역 당국에만 맡겨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고요. 민간에 들어가서 감시와 통제를 이렇게 같이 해야만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분야에 있고 회의도 가보고 이러면 사실 정부가 바뀌고 위에 고위층들은 상당히 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행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다른 국가에도 그런 중요할 때 이렇게 민간에서 감시하고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남북 회담인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1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고장슬한가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대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인데요. 같은 방면 서산 나들목 부근 갓길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두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 4km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목포 쪽으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 1차로에도 승용 차량이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지금 이 부근이 좀 밀리는 상태인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도심 국회대로 따라 목동교 위로도 지금 서부간선도로와 도심 영등포 구청 쪽으로 각각 나눠서 정체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따라 외곽 안양 가는 길은 목동교부터 신정교 지나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강남 재건축 투기를 근절할 대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알아보죠. 어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간담회를 열었는데 최근에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오히려 파리데이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더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 근원지, 진원지를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 본 거죠. 이찬우 차관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봤더니 재건축만 계속 오르다라는 거죠. 주택도 아닌 재개발, 재건축만 올라서 이쪽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집값 상승의 급등의 불안의 근원지로 보고 여기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수요를 막는 쪽으로 특히 강남에 집중하는 형태로 부동산 대책이 좀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하면 이 집값은 어떻게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투기 수요든 어떻게 됐든 말이에요. 근데 항상 오르지 않았음 하는 데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오르는 거고 오르니까. 떨어지지 말았음 하는 데가 떨어지는 게 시장과는 반대되는 거, 괴리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 그러네요. 지금 그 부동산 그러니까 종부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어차피 보유세라는 게 6억 원, 9억 원 그에 따라서 그 이상이면 종부세고 그 미치면 재산세인데 계약 구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보유세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누구로 초점을 맞추냐, 이른바 핀셋 증세가 되느냐, 핀셋 과세가 되느냐라는 게 관심인데 그동안은 이제 3주택자 이상, 최소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좀 어떻게 보면 주택을 내놓게 하는, 그래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투자 트렌드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가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죠.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한 채가 강남 집값 한 채가 뭐 저는 이런 집을 뭐 많이 보지 못했지만 30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뭐 주상복합이고 대형 평수면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하고 뭐 3, 4억 원짜리 세 채 가진 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주택자만 겨냥할 건지 아니면 그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도 같이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이 고민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항상 집을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하면 지방부터 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지방 같은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예외로 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적 차별화가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미세 조정이 정말 뭐든지 악마든 천사든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지금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보유세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의 재정계획 특별위원회에서 가동해서 빠르면 상반기 내에 개편한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좀 거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 어제 회의에서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발 16%나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 물가 불안 요인, 그리고 고용 감소 이 부분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길게 보면 그래도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강에 만들 거다.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보고,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임금이 올랐으니까, 직원들 임금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 버는, 원가 절감해서 돈 버는 거는 임금하고 임대료잖아요. 이걸 이제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임대료 부담을 좀 낮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조물주에 있다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좀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임대료 낮추라는 그런 맞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 참 공감은 하지만 이게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뭐 제로섬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누구의 이익을 좀 넓혀주면 누구의 그 손해가 가니까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 거죠. 자,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요새 뭐 근데 가상화폐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진짜 집값 잡는 것보다 이 가상화폐 가격 잡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를 투기 수요, 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이 부분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모든 대안이라고 해봐야 지금 뭐 계속 검토하겠다, 규제하겠다라고 하지만
가장 뭐 확실한 거는 뭐 폐쇄하는 거잖아요. 근데 폐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폐쇄한다고 투자를 또 못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지금 원포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엊그제죠. 은행 현장 점검을 가서 은행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특별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대안 검토하겠다고 모든 규제하겠다라고 해도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 뭐 진짜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만 뭐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정부 이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뭐 지난 주말에 뭐 지상파 프로그램 보니까 뭐 몇백억 벌었던 젊은이들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이 가상화폐 이것이 좀 문제가 많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본의 아니게 그것만 눈에 띄게 본 사람들도 좀 오히려 홍보가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한국을 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와 그 어느 누구도 누를 수 없는 투자자들이 맞붙은 시장이 지금 한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원래 20% 정도 비쌌어요. 그런데 각종 뭐 거래 수수료, 외환 수수료 떼고 나면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파는 게 그렇게 이익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손해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14,0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근데 한국에서 지금 2,400만 원 하고 맞아요. 2,400만 원 하죠. 60% 비싼 겁니다. 지금 1.5배, 1.6배인데요.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은 사고 싶어 하는데 시장에 공급이 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가상화폐를 보면 채굴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고 이 기술 관련 기술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유통 부문이 너무 지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만 많은 거예요. 이 채굴은 대부분 중국이나 다른 데서 돼서 그게 흘러 들어와서 한국에서 유통돼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우리나라에도 뭐 뛰어난 업체들이 많지만 또 막 그렇게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인 이런 데 비해서 또 높지 않은 거죠. 일본도 지금 광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 못지 않은데 한국이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른바 예전부터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 상대로 해외 계좌 개설도 쉽지 않거든요. 국내에서 하려면. 거기 해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게 있었어요. 알바처럼. 근데 이 부분도 외환 당국이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규제를 한다니까. 그래서 또 공급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50%, 60%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자신 있죠. 자, 그리고 디젤 게이트로 국내 판매가 묶였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판매 재개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좀 말들이 많아요. 이 자동차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 물량이 언제 풀리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아우디,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배출가스 조작으로 한국에서 못 팔았잖아요. 예. 그게 평택항에 들어와 있었는데 못 팔았거든요. 평택항에 비바람 맞으면서 있는데 저 차 언제 팔까가 초미의 관심사. 왜냐 그걸 다시 독일로 가져가면 그 운송비, 운반비가 손해거든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죠. 이른바 평택 에디션이 언제 풀리냐가 관심사였는데. 평택 에디션이에요? 네. 평택에 계속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풀린다는 겁니다. 예.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8일부터 판매를 한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싸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를 깎아주냐가 이것도 관심이에요. 20%냐 30%. 일단은 10% 할인가로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잘 팔리면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 또 안 팔리면 또 할인율을 높이겠죠. 수입차 가격은 뭐 언제 사느냐가 그렇죠. 정말 운입니다. 운빨입니다. 이제 폭스바겐도 상반기 중에 판매 재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수입차 업계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복귀 이거 자체가 자동차 시장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려고 했는데 일단 연결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영어를 지금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으로 이제 다들 교육을 받아요. 근데 네. 3월부터 이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부가 방과 후 영어 학습을 금지를 시키겠다는 거죠. 1, 2학년 때. 네. 선행 학습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근데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안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 영어는 선행학습이 안 되고 수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선행학습되고 영어만 안 되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싸게 방과후 수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학원 가서 영어 유치원 가서 비싸게 받으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있으면서 좀 아니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뭐 연기하는 게 많아요. 그 시민단체 공무원 그 경력도 또 유보하고 정책 실시하기 전에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이번 주는 초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많아서 이 슈퍼위크라고 불리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고요. 내일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UAE 아랍에미리트 이슈로 민감한 상황에서 칼든 총장도 방한 중인데요.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 주요 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외교 분야가 민감합니다. UAE 현안 관련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 문제 처리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번 주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5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7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 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치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2%,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0% 있습니다. 추석 이후 같은 조사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70%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관 계층은 어떤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영화 1987 관람 후 당시 이 개혁상 세력을 향해서 나왔던 이 사회에서의 목소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또 감성을 자극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축 계층은 화이트 칼라, 학생, 이 3040 세대, 이 호남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987년에도 주축 사회의 세력이 바로 화이트 칼라였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화이트 칼라에서 81%의 지지율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적폐청산 등의 개혁 의지, 서민을 위한 노력, 소통을 잘한다, 최선을 다한다로 나타나 이 특별한 정책 주제보다는 이 국정 스타일에 이 국민들이 크게 호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과거사를 덜추는 보복 정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북핵 안보, 외교 문제 등의 두 가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새 이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통합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데,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통합 관련해서 가장 쏙 타는 인물이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여집니다. 우리도 방송할 때 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긴장을 덜 하게 되는데요. 네, 쏙 타는 이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이 당내, 죄송합니다. 이 당내 이 갈등이 깊어지는데 파트너가 바로 바른정당인데, 이 바른정당에서의 반응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통합을 전제로 한 정당 지지율만큼은 마음에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국민바른 통합정당이 그 다음입니다. 17%, 자유한국당 9%, 정의당 6%,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4명 중 1명 정도인 24%로 나타났는데요. 이 통합할 경우 이 조사기관의 결과만 놓고 볼 때 지지율상 한국당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고루 지지율이 이 국민, 바른 각각 정당으로 있을 때보다는 통합했을 경우 더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그 효과는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상승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일부가 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어떻다고 봐야 돼요? 이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네, 죄송합니다. 반응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 당사자의 반응이 가장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이 통합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유승민 대표 측에서는 이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또 이 반응이 나타나서 상당히 이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에게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 이 좋게 생각하는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네. 이 좋게 본다는 응답은 3명 중 1명 정도인 33%였고요.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이 43%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좋지 않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층의 생각 그리고 이 국민의당 지역 기반인 호남 유권자층의 반응은 어떤가인데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찬반이 통합에 대한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호응이 있는 반면에 중도층에서는 긍정 반응이 제한적이라 이 정당 간에 두 정당 간에 정책이 얼마만큼 통합되는지가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후 1시간 조금 지나면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리게 되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 북한이 속임수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인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이번 고위급 회담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는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평창 올림픽을 전제로 한 고위급 회담이 더 중요한 현안이 바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의 요구사항이 무엇일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변했다는 의견은 28%,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 여론상으로는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주로 영남 지역에서 연령별로는 50대, 정당 지지층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층에서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00%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그것이 지나면 우리대로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시간별 기용이다. 대화를 하는 것.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요? 네,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결국은 북한 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9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응답 비율적으로 보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계속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높았는데요. 연령, 지역, 직업, 이념 가릴 것 없이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국민 여론이 비등해서 앞으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미 군사 훈련 연기를 원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입장에 적극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북한의 태도도 믿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네. 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대응에 대해서도 호응하는 가장 큰 이유, 이런 일련의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대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이 초강력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공감하는 여론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강대강 대치로 할 경우에 전쟁 위협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다시 눈 내린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퇴근길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출근 때 퇴근 얘기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